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중에 폴리아에 대한 How to Solve It 몇 년도에 만들어진 책이라고요? 1945년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을 때쯤에 엄청난 결과물이 만들어졌네요. 근데 왜 80년대에 유명해졌지? 그만큼 이제 수학 교육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관심을 갖는 게 80년대다 이런 거겠죠. 이번에는요, 우리 265페이지의 명칭은 문제 해결의 심리학적 배경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문제 해결에서 심리학을 보지 말고 그냥 심리학으로 통합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심리학이란 단어부터 살짝만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갑시다. 우리가 첫 시간에 뭐 수학이라는 거, 수학 교육은 뭐 하는 곳이에요. 수학 교육은 내용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고 뭐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고, 무엇을 가르쳐요? 라는 이야기 안에는 그렇죠. 차라리 처음부터 무엇을 가르쳐요? 라는 말과 어떻게 가르쳐요? 라는 말이 있고, 무엇을 가르쳐요는 교과서다. 근데 이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직 수학을 가르치는데 이 책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가르쳐요? 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지난 시간부터 쭉 이전부터 공부했던 교육과정, 문제 해결, 심리학자, 그다음에 뭐 컴퓨터나 이런 공학 이용, 최근 이론이죠. 즉 여러 가지 여러 지도법 등등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거를 다 가르치고 하는 내용의 기저가 되는 기초 수교가 있고, 그 다음에 다 가르쳤으니까 뭐 한다? 평가한다. 뭐 이런 식까지 해가지고 요 부분이 다 영역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배웠고요. 교육과정, 문제 해결, 기초 수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심리학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개만 더 배우면 끝난다. 많이 했다. 그렇죠. 교직 수학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공부하지 않지만 나중에 또 한 대목이 돼요. 보따리가 이만큼 있어요. 그중에 심리학이 뭔데요, 선생님?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그랬죠. 우리 교사예요. 나는 교사. 그럼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학생들에게 수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학생과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 누구의 심리 상태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학생의 심리 상태를 알아야 된다. 사실 학습으로서의 심리 상태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기억하느냐, 어떻게 망각하느냐, 어떻게 상기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따라서 우리가 교육심리학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쫙 들어가죠.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 심리 쪽으로 집중하는 게 어떻게 이해하느냐. 삐아제 같으면은 동화를 하는 것이 이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어떻게 상기시킬까? 그럴 때 소크라테스는 학생에게 발문을 통해서 상기시켜라. 뭐가 나왔죠? 그리고 이해한다, 상기한다, 또는 기억한다, 망각하는 걸 어떻게 다시 회상시키냐 등등을 하기 위한 동화나 발문 활용 같은 방법론이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학생의 심리 상태를 현재 캐치해서 잘 이해하고 잘 상기하고 잘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방법론을 연구하는 분야를 심리학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합시다. 이쪽으로 올게요. 수학교육에서 수학을 그냥 가르쳤다.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학을 그냥 배웠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배웠냐라고 질문을 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리고 또한 예비 교사니까 어떻게 가르칠 것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도 사실 맞아요. 그게 바로 심리학에서 방법론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답 안 해도 좋고, 우리 전 세계를 통해서 수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언제 시작됐을까? 옛날부터 시작됐겠지? 인간이 수학을 원래부터 잘했잖아. 좋아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수학은 배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만 배웠던 거고, 언제를 기준으로? 그렇지.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수학을 배워야 되는 시점이 돼버린 거예요. 배울 사람이 배우는 거랑 모든 사람이 배우는 거랑 똑같은 내용도 다르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교육의 필요성이 그때부터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19세기까지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무조건 유클리드적인
사고에 의해서 정신을 도야하자. 이 정신 도야제는 전이 이론이라는 일반 전이설이 있어요. 따라서 그냥 유클리드 원론을 공부하면 거기에서 파생돼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게 끝이에요. 하지만 참고로 지금과 같이 그냥 수학을 공부하면 뭐가 좋아질 거야.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수학 공부하면 끈기가 생길 거야. 수학을 공부하면은 정신에서 어느 부분이 자극이 될 거야. 우리가 제일 많이 논리적 사고력이 생길 거야. 이런 거 많이 하죠. 수학을 많이 하면 뭐 논리적 사고력이 생길 거야. 근데 정말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지만 부분적으로 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수학만 공부하면 끈기가 생겨? 제가 대학생들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됐어요? 뭐 어려웠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다 뭐라는지 알아요? 아, 성질 더러워집니다, 선생님. 수학 공부하는 애들 옆에 건들면 안 됩니다. 터집니다. 뭐 폭발합니다. 뭐 승부욕이 강하고 어쩌고저쩌고 안 좋은 소리만 막쫙 들려요. 그러려고 유클리드 시대까지 수학을 공부했을까? 는 아니겠죠. 여하튼 지금과 같이 19세기까지는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했어요. 즉 플라토니즘 하에 정신을 도야해서 이데아적인 사람이 되고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방금 얘기했던 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정말로 수학을 공부하면 정신이 둬야 되니? 라는 질문을 했던, 따라서 수학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야지 되느냐가 정신을 둬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선구적인 출발점을 하게 됩니다. 20세기 초에 오늘 이제 경험하게 되는 학자로서 바로 에드워드 리 손다이크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손다이크는 정말로 논리적 사고력을 유클리드 원론만 공부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두 집단을. 수학 공부한 집단과 수학 공부하지 않은 집단. 누가 더 끈기가 있나? 이런 거. 또는 논리적인 사고가 있나 했는데 수학을 공부했던 집단이 그리 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더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결과를 끌어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끈기가 필요하려면 끈기 있는 환경에 놓여 있어야지. 논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려면 논리적 사고력을 경험했어야지. 이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 바로 동일 요소설이라는 걸 설명하는데요. 여하튼 지금처럼 동일한 요소들을 제공했을 때 그러한 능력이 신장된다. 그리고 이 요소라는 걸 자극과 반응 사이에 본들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연습과 효과와 준비의 법칙에 의해서, 연이어준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자극의 반응이 잘 연결되는 본들을 통해서 능력을 신장한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을 강조하는 결과론주의적인 내용이지만 왠지 그냥 막연하게 수학을 공부하면 정신이 둬야 돼요 보다는 훨씬 요소를 선별해서 계속적인 자극을 줘서 그것이 뭔가 연결고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때보다 훨씬 현명하고 현실적이었죠. 이렇게 미국의 실용주의 하에 기능주의 하에 손다이크가 처음으로 수학 또는 많은 교육의 이유를 요소를 통해서 신장하는 것, 이렇게 갑니다. 수학 또한 내가 곱셈을 잘하고 싶으면 구구단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구구단을 잘 알고 있는 아이가 곱셈을 하는데 훨씬 기능적으로 쉽고, 또 인수분해의 여러 가지 법칙을 아는 아이가 인수분해나 완전제곱이나 또는 근을 구할 때 훨씬 쉽고, 이런 부분을 우리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쯤 1930년에서 40년쯤에 이러한 손다이크에 대한 이론이 미국에서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시기적으로 보세요. 30, 40년 하면 뭐예요? 그렇죠.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막 역동적으로 유럽에서 있을 때 많은 유럽인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그런 시대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하거나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그때 독일에서 한 학파가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바로 게스탈트 학파라는 거예요. 이 게스탈트 학파, 게스탈트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베르타이머, 쾰러, 아니면은 이제 뭐 브라우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이 손다이크의 모습은 굉장히 요소주의적, 작은. 왜냐면 이 사람 손다이크 쪽에서 가장 강조했던 이런 거예요. 요소들을 뭐 하면 시그마 하면 전체가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100가지를 알면 능력이 전체가 다 채워진다. 근데 게스탈트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인수분해 공식을 다 알았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생기고 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맞다. 그렇지 하는 딱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다 합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더 크지 않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는 뭔가 알파가 있지 않니? 그 알파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맞다! 그거! 이런 식의 통찰이거든요. 통찰은 뭐예요? 게스탈트. 전체를 보는, 전체 또는 구조를 보는 그런 어떤 눈 같은 거죠. 지금처럼 게스탈트 심리학은 게스탈트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와서 사람이 어떠한 문제에 놓였을 때 기능이 100가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모두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100가지 플러스 뭔가 그걸 주지할 수 있는 인지적인 힘이 필요하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수학을 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 거 있잖아요. 막 그림을 그리다가 모르겠어. 오늘은 여기까지 안 돼.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맞다. 그걸 놓쳤어. 이렇게 희열감 느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썬다이크 이론에서는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